안녕하세요. 우주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 고정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로켓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과학 로켓과 나로 개발 실무를 시작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과 1, 2, 3차 발사를 총괄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린 실용급 발사체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했다는 것. 그건 제게도 과학자로서 더없이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누리호 개발 총책임자라는 무거운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차세대 발사체 KSLV-3 개발과 더 큰 우주 전략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저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도전은 기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로켓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기계지만 그 순간은 마치 지구와의 이별 같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기술의 공식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주라는 추상의 세계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과학과 예술이 함께 우주를 꿈꾼다면 그 여정은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각자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 뵌 분들 중에 아마 제일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 뵙는 날이 아닌가 싶고요. 처음에 사실 강연 이 부탁을 제가 정용환 박사님한테 받았을 때 이걸 어떤 내용으로 꾸미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좀 지루한 내용은 가능하다는 뺀다고 뺐는데요. 그래도 좀 혹시 너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이따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그냥 그렇구나 하고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정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을 했던 게 이제 로켓 발사체 개발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 5월달에 있었던 누리호 3차 발사 마지막 발사 때
영상이고요. 누리호는 한 2년, 6년 정도 공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 11월 말에 네 번째 발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누리호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7번째 정도 되는 우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00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나로 누리호 개발을 쭉 진행을 했고, 제가 그 누리호 개발을 2015년부터 총괄 책임을 맡으면서 이제 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저를 그 누리호 개발자보다는 이 프로그램 출연자로 기억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가 봐도 박사님이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박사님이세요? 예, 앉으시죠. 아십니까? 우주로 날아오는 대한민국의 꿈,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사령탑 고정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누리호 개발자보다는 뉴퀴즈 출연자로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수상 경력이 보면은 이제 몇 번 2003년, 2013년, 2023년에 운주개상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상 받은 거 자랑하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사업이 KSR-3, 나로 누리호였고, 각각의 사업이 끝나고서 이제 보상을 받은 게 거의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간격으로 저희가 이런 걸 개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우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엔지니어이지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가장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해보다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이제 허블이라는 그 우주에 나가 있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인데요. 이 영상 내에 우리가 모르는 은하계가 10,00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런 10,000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극히 일부만 찍었을 때 이렇게 10,000개가 있는 것이고,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수많은 이런 세상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정말 별들이 많고 은하계도 많고, 저기에 뭐가 있을지는 저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이 사진이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1968년에 아폴로 8호 비행사들이 달 궤도에서 이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찍은 건데요. 매우 굉장히 신기하죠. 잿빛 달 배경으로 총천연색 지구가 이렇게 있는 모습. 이렇게 우주는 넓고 무한하고 우리 근처에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데요. 이런 우주 어디서부터일까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국제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표면에서 한 100km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100km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우리 비행기들은 한 10km 정도 상공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사를 하는 위성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쏘는 건 한 550km 정도 상공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는데,
대략 한 400 이상,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400km 정도 고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km 이상 정도에서 우주선하고 위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가 없고 중력이 또 줄어듭니다. 중력은 지구하고 이제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우주로 저희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요, 엔진이 추력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엔진이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그 연료를 싣고 가긴 하지만 공기는 하늘에서 들이마시면서 이제 연료를 태워서 날아가게 되고, 비행기가 뜨는 힘은 엔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날개 주위를 움직이는 공기에 의해서 뜨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은 비행기는 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로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우주로 반드시 가려면 로켓을 만들어서 가게 되고요. 자, 이제 우주로 가긴 가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뭘 던지거나, 여기는 지금 뉴턴의 캐논이라고 유명한 건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포를 쏘면은 언젠가 떨어지죠. 그리고 대포를 만약에 좀 더 세게 쏘면은 더 멀리 가지만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또는 굉장히 쏘는 힘을 크게 하면은 언젠가는 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됩니다. 이제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굉장히 세게 쏘거나 굉장히 빠르게 비행을 하면 이 매우 큰 속도 때문에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우주에서의 궤도를. 그래서 이 우주로 나가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주에 머무르고 있으려면 속도가 필요한데요. 요 속도들은 아마 어디 옛날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지구 저궤도 같은 경우는 초속 한 7km에서 8km 정도 초속입니다. 초속 8km. 그 다음에 정지궤도는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면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궤도인데요. 한 10km.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지구 탈출 속도 같은 경우,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초속 11km 정도 이상이 돼야만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고요. 자, 이런 속도를 이제 얻으려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초속 1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속 10km가 되려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서 이 속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로켓이고 우주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속도를 높여서 우주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필요한 원하는 곳에 떨어뜨려주는 것이 우주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택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종의 로켓 배송 시스템, 많이 얘기하는 쿠팡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행기는 연료만 싣고 다니는데 로켓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같이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료통이 있고 산화제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산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그래서 이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엔진에서 두 개를 같이 태우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압가스가 뒤로 뿜어나가면서 앞으로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로켓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 모든 로켓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1단 스테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로켓들은 이런 것들이 2개 또는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런 구성이 3개로 만들어져 있고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에는 우리 75톤 엔진 4개가 같이 이제 붙어 있고, 그 위에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이 순서는
설계 편의에 따라서 산화제 탱크가 위에 갈 수도 있고 밑에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각 단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단만 좀 틀린 게 이제 위에 우리가 싣고 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싣고 그 다음에 대기 중을 굉장히 빠르게 비행을 하니까 인공위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 중을 비행할 때는 인공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어링이라고 하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가 이렇게 달린 게 좀 틀리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비행을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거는 저기 3단하고 위성만 우주 궤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용도가 끝나면 분리가 돼서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돼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누리호 재원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길이가 한 47m에 직경이 3.5m 그리고 이륙 중량이 약 200톤이고 탑재 중량은 한 1.5톤 지금 저희 성능으로는 한 1.9톤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륙할 때 200톤이 이륙을 하거든요. 200톤이 이륙을 하고 근데 이 로켓만의 무게는 20톤 정도가 됩니다. 기체 무게가 20톤. 그리고 나머지 180톤이 연료하고 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연료하고 산화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싣고 가는 위성은 뭐 1.5톤에서 한 1.9톤 정도, 2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륙할 때 무게의 1% 정도만 우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 지구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누리호를 뭐 설계를 잘못하고 누리호가 성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로켓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가 발사하는 그 발사장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의 어떤 고도화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정도의 그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990년부터 이제 로켓 개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왔고요.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과학 로켓 1, 2, 3호, 나로, 누리호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크기도 굉장히 작죠. 전체 무게가 한 1톤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저희가 누리호로 저 정도 로켓을 실어가지고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이 저희가 올라갔고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누리호까지 왔습니다. 대략 그 누리호 자체는 한 10여 년에 걸쳐서 개발이 됐지만은 이게 모두가 다 국산화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로켓 개발에 누리호 개발하는데 저는 30년 정도가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1989년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1단형 과학 로켓, 2단형 과학 로켓, 그 다음에 액체 추진 로켓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국내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로켓가 점점 커지고 KSL-3로 가면서 이제 그 우주 발사체를 하려니까 액체 로켓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왜 액체 로켓으로 가야 하냐면은 액체 연료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형 로켓은 액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미국하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고체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전환을 하게 됐고 이때 우리가 액체로 전환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관련된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미사일 지침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 통제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MTCR이라고 해서 그 MTCR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런 부품들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나로 누리호 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우주 발사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는 저희가 러시아와의 국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는 조금 더 우리 기술을 빨리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술 이전이 없는 계약을 해서 굉장히 돈 낭비를 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는 이 나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러시아 과학자들, 기술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는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소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식도 같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습득을 했다 할 수 있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누리호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0년에 걸쳐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축적을 하고 발전을 시켰던 것들이 누리호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리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험 설비 구축에 들어갔는데요. 이 설비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냐면 저희가 이 로켓 엔진이나 이런 관련 부품들은 굉장히 운용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전용 시험 설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고 나로를 하는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설비가 없으니까 시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을 또 두들겼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전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러시아만이 처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시험을 조금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해준다. 니들 도와줄 수 없다. 돈을 한 10배 이상 가져오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저희가 접었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설비 구축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품들 개발, 7톤 엔진, 75톤 엔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발사체라는 걸 쓰고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 초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하던 과정들이 참 쉽지 않게 진행이 됐고 그것들을 저희가 저희 손으로 이제 하나씩 개발을 해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일 어려웠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두 가지를 제가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추진제 연료 산화제를 담는 탱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탱크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20톤이 자체 무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0톤 중에 70% 80%가 이 탱크들이 차지하는 중량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가볍게 만들어야만 저희가 발사하는 위성들 무게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들은 기체 무게를 반드시 가볍게 만들어야 우리가 사람을 더 실을 수도 있고 기계를 더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량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했고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로켓은 엔진하고 탱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탱크들이 비행 하중이나 내압을 모두 견뎌야 됩니다. 걸리는 힘들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고강도와 고강성이 요구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벼우면서 무조건 튼튼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얇게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 탱크들 우리가 직경이 3.5m고 길이가 10m짜리 대형 탱크인데 얇은 곳은 두께가 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요. 가벼운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용접이나 가공, 후처리 등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저희가 전체 사업 지연이 이어졌고요. 가장 큰 탱크가 이제 1단에 들어가는 산소 탱크인데 이게 이제 3.5m 직경에 한 10m 길이 그 정도 되고 저 탱크가 얇습니다. 얇아서 저렇게 이제 들고 핸들링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찍히거나 이렇게 긁히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괜찮은지 해석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참 까다롭게 만들어졌고요. 이따가 동영상에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현판을 이렇게 굽혀서 실린더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된 게 보이실 텐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걸 다 파낸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 얇은 부분이 이제 한 2mm 정도 두께가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 전체 탱크 내부고 우리가 아까 보신 현판을 휘어서 이렇게 실린더 부위를 만들고 실린더 부위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린더 부위 붙이고 양쪽 끝에는 도움이 붙는데 도움은 이렇게 현판을 우리가 소성 가공이라고 해서 스피닝 가공이라고 해서 돌려가면서 가공을 해서 도움 형태로 만들고 기계 가공, 열 처리 이런 거 해서 이제 그 탱크를 만들어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기계로 일정하게 저렇게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탱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탱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또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직경 3.5m짜리 도움 부위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지상에서 압력을 높여서 어디까지 견디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이제 탱크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 하나 제작하는데 지금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제작하다가 뭐가 불량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정도로 까다롭게 만들어지는 탱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로켓은 엔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실제 사람 키하고 각 단에 들어가는 엔진들 크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 제일 오른쪽에 가장 큰 게 2단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높이가 한 4m 정도 돼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진의 그 연소가 일어나는 연소기하고 실제 우리 작업자하고 비교해 놓은 그림인데 저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진 개발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험 설비 구축부터 착수를 해서 나로 우주센터에 이렇게 땅 파고 건물 짓고 구축 해오고 이런부터 시작을 해서 14년 10월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설비가 구축이 됐습니다. 연소기 시험 설비가. 연소기라는 것은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넣어서 불태우고 거기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품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이렇게 시험을 했더니 이게 연소 불안정 현상이라고 저기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연소기가. 지금 연소가 제대로 되면 밑으로 가스가 나와서 아까 굴뚝으로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연소기 윗부분이 터져나가면서 이제 폭발을 한 거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저희가 이제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래가지고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여러 차례 6번 정도 바꾸고 설계 바꿔서 제작을 하는데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하다가. 그래서 계속 설계 변경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16개월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사실 이게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금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해갖고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런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저 문제 해결하고 10년 처음으로 이제 1.5초 연소 시험을 했는데 제가 저때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저러다가 폭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그 장면이고요. 이게 저희가 뭐 한기 폭발한 경험도 있고 한데 이게 엔진이 왜 어렵냐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연료와 산화제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연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초에 100리터의 연료가 들어가서 태워지는데요. 우리 그 소렌토나 이런 SUV에 있는 연료 탱크가 7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터가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거를 1초에 다 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소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대기압의 한 60배 정도, 그 다음에 안에서 연소가 될 때는 3,500도 정도의 온도로 연소가 되는데 이거를 이 엔진이 견뎌줘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나라가 기술을 안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인지를 제작해서 소실까지 잘 진행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그래 그 발사체 개발하는데 10년이나 걸리는데 뭘 한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냐 너무 놀면서 개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저희가 쓰는 용어는 이제 극한 환경에서 부품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품들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극한 환경이라는 게 극저온 우리가 액체 산소를 쓰는데 영하 183도에 저장이 되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저온의 고온, 아까 말씀드렸던 3,500도씨의 연소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고속으로 비행을 하고 가속도를 받으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하는 환경에서 부품들이 동작을 하므로 이것들이 굉장히 개발하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누리호는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들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이나 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누리호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기술을 가진 국가들끼리는 우리가 협력을 하자고 오는데 기술이 없으면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과 협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제로 보시면은 이것들은 이제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발사체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비행 실패하는 경우는 다반사고요. 물론 최근에 이런 회사들은 신생 회사들입니다. 발사체를 기존에 개발했던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늘 저희가 발사를 할 때 걱정을 하는 게 저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합니다. 특히 저희는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의 그 재원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했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성공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리호를 가지고 개발이 성공한 게 뭐냐 도대체 의미하는 게 했을 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1.9톤, 2톤 정도의 물체를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수송 수단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된 기술을 우리 손으로 다 확보를 했다는 거. 물론 100% 국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부분 저희가 수입을 한 게 있지만 개발을 또 하면서 저희가 수입한 부분들은 국내 또 기술 축적을 그동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기술들은 다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우리가 원할 때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우주로의 접근권,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30년을 해서 왔는데 이제 뭐 할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 확보하느라고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 이제 뭐 할 건지를 좀 크게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조금 우리나라가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주를 탐사할 건지 자원을 확보할 것인지 어디처럼 우주를 이주를 할 건지 사람이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약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이 장기간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어디로 갈지는 목표를 수립하고 기술을 향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고요. 스페이스X라는 데가 요즘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대형 로켓을 만들어서 계속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3, 2, 1.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넘어가고요. 이 로켓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얼마나 큰 로켓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에 제일 큰 로켓이에요. 길이가 120m 이상 되고 직경이 9m 정도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로켓입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이걸 왜 만드느냐면요, 인류를 다른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스타쉽으로 화성에 가서 화성에 착륙을 해서 사람이 먼저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로봇을 먼저 보내서 화성을 탐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다가 우리 사람을 이주를 시켜서 국가를 건설하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스페이스X 목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까지 저희는 누리호까지 오면서 이제 우주로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뭘 하고 어디를 보고 갈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업 그리고 우리만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